페루 사막 한가운데 축구장 30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벌새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그림은 땅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500년 전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거대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곳이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나스카 지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실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인 나스카 지상화의 충격적인 비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사막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이 거대한 그림들은 과연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든 것일까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이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풀어보시죠. 1927년 6월 22일 페루 고고학자 토리비오 메이아 세스페가 안데스 산맥을 넘나드는 항공로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스카 사막 위에서 그는 완벽하게 직선으로 뻗어 있는 거대한 선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1939년 미국의 고고학자 폴 코속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소형 항공기를 타고 나스카 고원을 정찰하던 중 단순한 선이 아닌 거대한 동물 형태의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길이 93m의 거대한 거미, 축구장 3개 크기의 벌새, 그리고 180m에 달하는 원숭이 그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비율과 정확성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나스카 지상화가 위치한 곳은 페루 남부 나스카 사막으로 리마에서 남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은 연간 강우량이 3mm에 불과한 극도로 건조한 사막으로 바로 이런 기후 조건이 2000년 동안 지상화를 완벽하게 보존시켜준 것입니다. 사막의 표면은 산화철로 덮여 어두운 갈색을 띠는데 이 표면층을 제거하면 그 밑에 있는 밝은 노란색 모래가 드러나 선명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나스카 지상화는 총 800여 개의 직선, 300여 개의 기하학적 도형, 그리고 70여 개의 동식물 형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총 면적은 약 450평방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가장 긴 직선은 무려 15km에 달하며 이는 한 번도 휘지 않고 완벽하게 직선을 유지합니다. 나스카 지상화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그 완벽한 기하학적 정확성입니다. 현대의 GPS와 레이저 측량 기술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밀도를 1500년 전에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독일의 수학자이자 고고학자인 마리아 라이에는 40년간 나스카 지상화를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벌새 그림의 경우 전체 길이 93m에 달하지만 좌우 대칭성의 오차가 1cm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미 그림은 실제 거미의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한 수거미의 특별한 생식기 구조까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하학적 도형들의 정확성은 더욱 놀랍습니다. 삼각형들의 내각의 합은 정확히 180도이며 직사각형들의 대각선은 완벽하게 같은 길이를 보입니다. 특히 활주로라고 불리는 거대한 직사각형 도형들은 현대 공항 활주로보다도 더 평평하고 직선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은 이런 정확성이 어떻게 달성되었느냐는 점입니다. 고대 나스카 문명에는 바퀴도 없었고 금속 도구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도구는 돌과 나무 그리고 밧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어떻게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완벽한 직선을 그을 수 있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나스카인들이 고도로 발달된 수학적 지식과 측량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태양의 위치를 이용한 천체 측량법이나 삼각 측량법 같은 고급 기술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도 지상화의 완벽한 정확성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나스카 지상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바로 새들을 형상화한 그림들입니다. 벌새, 콘도르, 펠리컨, 앵무새 등 다양한 새들이 놀라운 정확성으로 재현되어 있으며 이들의 해부학적 정밀도는 현대 조류학자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가장 유명한 벌새 지상화는 길이 93m, 너비 65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그림의 놀라운 점은 벌새의 특징적인 빠른 날갯짓과 긴 부리, 그리고 공중에서 정지 비행하는 모습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벌새가 실제로 나스카 지역에 서식하지 않는 종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나스카인들이 훨씬 먼 지역까지 여행하며 다양한 동물들을 관찰했음을 시사합니다. 콘도르 지상화는 길이 134m로 안데스 산맥의 상징인 콘도르를 형상화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콘도르의 특징적인 대머리와 목 주변의 깃털 그리고 거대한 날개의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콘도르는 날개를 활짝 편 채 하늘을 나는 모습이 아니라 땅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펠리컨 지상화는 길이 285m로 나스카 지상화 중 가장 큰 새 그림입니다. 펠리컨의 특징적인 큰 부리와 목 아래의 주머니,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특별한 자세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펠리컨 역시 나스카 내륙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바다새로 해안가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종입니다. 앵무새 지상화는 길이 200m 규모로 열대 우림 지역에 서식하는 앵무새를 표현했습니다. 앵무새의 구부러진 부리와 화려한 꼬리 깃털의 모습이 선으로만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이 역시 나스카 사막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동물로 아마존 우림까지 가야 만날 수 있는 종입니다.
나스카 지상화의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이들이 고대의 천문학적 달력이자 우주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페루의 천문학자 안토니오 아베니와 독일의 마리아 라이에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많은 지상화들이 특정 천체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벌새 지상화의 경우 그 방향이 남반구에서 관찰되는 남십자성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6월 하지경의 남십자성이 수평선에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 벌새의 부리가 정확히 이 별자리를 가리키게 됩니다. 고대 나스카인들에게 남십자성은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시기를 알려주는 별자리였습니다. 거미 지상화는 오리온 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미의 다리가 향하는 방향들은 각각 오리온 자리의 주요 별들의 위치와 일치하며 특히 12월경 오리온 자리가 하늘 정중앙에 위치할 때 거미의 몸통이 정확히 이 별자리의 중심을 가리키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오리온 자리가 가장 밝게 보이는 시기는 나스카 지역의 건기와 일치합니다. 원숭이 지상화는 북두칠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숭이의 긴 꼬리가 그리는 나선형 모양은 북두칠성이 1년 동안 북극성 주위를 도는 궤적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나스카인들이 1년의 계절 변화를 추적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직선들의 천문학적 의미입니다. 총 800여 개의 직선 중 상당수가 동지점, 하지점, 춘분점, 추분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부 직선들은 금성, 화성, 목성의 특정 시점에서의 위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는 나스카인들이 매우 정교한 천문 관측을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음을 시사합니다. 나스카 문명이 번성했던 기원 후 200년부터 700년 사이 이 지역은 극도로 건조한 기후를 겪고 있었습니다. 물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고 나스카인들은 물을 얻기 위해 놀라운 기술과 종교적 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나스카 지상화가 바로 이 물과 관련된 종교적 의식의 중심지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스카인들은 푸키호스라고 불리는 놀라운 지하수로 시스템을 건설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안데스 산맥의 지하수를 40km 이상 끌어와 사막의 농경지까지 공급하는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푸키호스는 40여 개이며 이 중 일부는 150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나스카 지상화들이 이 푸키호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상화의 직선들은 종종 지하 수원지를 향해 뻗어 있으며 동물 형태의 그림들은 물과 관련된 신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벌새는 나스카인들에게 비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새로 여겨졌으며 거미는 가뭄을 예고하는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나스카 도자기와 직물에는 지상화와 동일한 동물들이 그려져 있으며 이들은 모두 물과 관련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물병이나 의식용 그릇에 그려진 벌새와 원숭이 그림들은 지상화의 형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지상화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나스카인들의 물 의식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특정 지상화를 따라 걸으며 물의 신들에게 기원을 드리는 순례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물 부족이라는 공통된 위기에 함께 대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68년 스위스 작가 에리 폰 데니켄이 신들의 마차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나스카 지상화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나스카의 거대한 직선들이 고대 외계인들의 우주선 활주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설은 과학계의 거센 반박을 받았지만 대중들에게는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데니켄의 주장에 따르면 고대 나스카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을 목격했고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거대한 활주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스카의 일부 직선들이 현대 공항 활주로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길이 2km가 넘는 직선들은 대형 항공기나 우주선이 착륙하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스카 지상화의 동물들이 실제로는 외계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우주비행사라고 불리는 인간 형태의 지상화는 헬멧을 쓰고 있는 우주비행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둥근 머리와 큰 눈을 가진 인물이 손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외계인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합니다. 먼저 활주로라고 불리는 직선들의 표면을 분석한 결과 이곳은 무거운 물체의 착륙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지반은 항공기가 착륙하기에는 너무 부드럽고 불안정합니다. 우주비행사 그림의 경우 더 자세한 고고학적 연구 결과 이것은 나스카 문화의 전형적인 전사나 제사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둥근 머리 장식과 의뢰용 복장은 나스카 도자기와 직물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양식입니다. 큰 눈의 경우도 나스카 예술의 특징적인 양식화된 표현으로 외계인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인 가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으며 나스카를 찾는 관광객들 상당수가 이런 신비로운 해석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 미국의 탐험가이자 풍선 조종사인 짐 우드먼이 나스카 지상화에 대한 혁신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고대 나스카인들이 열기구를 이용해 하늘로 올라가 자신들의 작품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설은 나스카 지상화가 오직 하늘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우드먼의 연구는 나스카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직물 분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스카 무덤에서 출토된 직물들은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200개 이상의 실이 들어간 이 직물들은 현대 낙하산 천보다도 더 조밀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직물들이 열에 강하고 가스를 잘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나스카 도자기에서 열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물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도자기에는 하늘을 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이들 주변에는 연기나 불꽃 같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 도자기에는 바구니 모양의 물체가 하늘에 떠 있고 그 아래에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드먼은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1975년 직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고대 나스카 직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천을 사용하여 열기구를 제작했습니다. 풍선 부분은 나스카에서 출토된 직물과 같은 면화와 식물 섬유로 만들었고 바구니는 나스카인들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갈대로 엮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론은 나스카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덕에서 얻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나스카의 화덕들은 일반적인 요리용과는 다른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매우 높은 온도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우드먼은 이런 화덕에서 나오는 열기를 이용해 열기구를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스카 직물로 만든 열기구는 고도 100m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이 높이에서는 지상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시간도 충분했는데 한 번의 연료로 약 15분에서 20분간 공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나스카 지상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성 이미지 지표 투과 레이더, 3D 스캐닝 기술 등을 동원한 연구 결과 고대 나스카인들의 놀라운 건설 기법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본 야마가타 대학의 연구팀이 2019년 인공지능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새로운 지상화 143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알려진 지상화보다 훨씬 작고 정교한 형태를 보였으며 대부분 사람이나 머리가 잘린 동물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을 통해 나스카 지상화의 총 개수는 1000개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지상화들은 표면의 갈색 흙과 자갈을 30-40cm 깊이로 제거하여 그 아래의 밝은색 점토와 석회질 토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한 조사에서는 지상화 건설 과정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지상화 아래에 정교한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스카인들은 먼저 작은 규모의 모형을 만든 다음 이를 정확한 비율로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좌표 시스템의 존재였습니다. 나스카 평원 전체에 걸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작은 돌무더기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마치 현대의 측량 기준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돌무더기들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100m 단위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나스카인들이 거대한 그림을 정확한 비율로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복원 실험에서는 나스카인들의 작업 방식이 재현되었습니다. 연구진은 100명의 인력으로 벌새 지상화와 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리는데 약 2주가 소요된다는 것을 계산해냈습니다. 이는 나스카 지상화가 결코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며 체계적인 계획과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과제였음을 보여줍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서는 지상화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더욱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동물 형태 지상화들은 기원 후 200에서 600년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직선과 기하학적 도형들은 더 이른 시기인 기원 후 100에서 3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나스카 문명이 점진적으로 더 복잡하고 정교한 지상화를 만들어갔음을 시사합니다. 나스카 문명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유는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학 연구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그 원인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원 후 600년경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이 나스카 문명의 종말을 가져온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코어와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6, 7세기경 남미 대륙 전체가 심각한 기후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극도로 강해지면서 페루 해안 지역의 강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고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지하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나스카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평소의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는 나스카인들의 생존 기반인 농업과 수자원 공급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에 걸쳐 건설한 푸키호 스스로 시스템도 지하수의 하강으로 인해 기능을 잃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나스카 정착지에서는 기근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는데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과 사망률 증가의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시기에 지상화 제작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 후 650년 이후로는 새로운 대형 지상화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시기부터는 물과 관련된 작은 규모의 제2용 구조물들만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나스카인들이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들에게 간절히 기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혼란의 증거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나스카의 후기 정착지에서는 방어용 성벽과 무기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물과 농경지를 둘러싼 부족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착지가 완전히 불타버린 흔적도 발견되어 내전이나 침입으로 인한 파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기원 후 700년경 나스카 문명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나 해안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수백 년간 번성했던 나스카의 도시들은 사막에 묻혀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극건조한 기후 덕분에 나스카 지상화들은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나스카 지상화는 단순한 고고학적 유적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전 세계의 관심과 보호 노력이 집중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협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나스카 지상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야마가타 대학 연구팀은 AI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지상화 168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중에는 길이 5m의 작은 인간 형태부터 고양이과 동물을 형상화한 것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과 위성 이미지를 활용한 연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상화들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간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나스카를 찾으면서 지상화 주변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관광업체들이 지상화 위를 직접 지나가는 불법 투어를 운영하면서 일부 지상화에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벌새 지상화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발자국을 남긴 사건은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기후변화도 새로운 위협 요소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지상화를 침식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는 나스카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일부 직선들이 물에 의해 흐려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페루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상화 주변에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전망대를 건설하여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첨단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지상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보존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와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지상화의 정확한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지상화가 손상되더라도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스카 지상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집단적 노력이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 했던 고대인들의 지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막에서 우리를 기다린 이 거대한 예술 작품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되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스카 지상화의 수수께끼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고대 문명의 유산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스카 지상화에 대한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와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원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고대 문명의 비밀을 찾아 떠나겠습니다.